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인데 정작 첨단 제품은 하나도 만들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중위 자산은 전 세계 4위 수준이고 놀랍게도 이 나라는 30년 가까이 경기 침체를 한 번도 겪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운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호주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번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호주 경제의 놀라운 비밀과 숨겨진 위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호주라는 나라를 살펴볼까요? 인도양과 남태평양 사이에 자리 잡은 이 거대한 섬나라는 1901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호주 연방의 영토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본토 대륙은 물론이고 태즈메이니아 섬, 그리고 주변 해역에 흩어진 8천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들까지 포함하죠. 면적만 따지면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본토 대부분이 텅 비어있고 건조한 사막지대라서 황량해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영토가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이라 인구는 거의 해안가에만 몰려 있습니다. 내륙은 정말 척박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호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2022년 글로벌부 리포트를 보면 호주인들의 1인당 중위 자산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높았어요. 스위스, 미국, 홍콩 다음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경기 침체를 한 번도 겪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1991년부터 2020년까지 29년 연속 경제 성장을 기록했어요. 이런 기록을 가진 선진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주를 행운의 땅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호주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3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똑똑하게 행동하세요. 둘째, 체계를 잘 갖추세요. 셋째, 운도 좋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이라면 호주처럼 운이 좋아지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반쯤 농담입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절대 부자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호주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부유해진 걸까요? 답은 땅 속에 숨어 있습니다. 호주의 행운은 바로 엄청난 천연 자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금 같은 귀중한 광물들이 땅 속에 가득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이 광활한 땅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귀금속과 광물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철광석 수출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호주는 전 세계 철광석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호주가 수출한 철광석은 약 8억 9천만 톤이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전 세계 철광석 해상 운송량의 절반 이상, 정확히는 56%가량을 호주가 책임지는 셈이죠. 정말 압도적인 비중입니다. 철광석 수출로 벌어들인 돈만 해도 1,100억 호주 달러에 달합니다. 호주 전체 수출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에요. 마치 중동이 석유로 부자가 된 것처럼 호주는 철광석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광산 개발 붐이 일어난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였죠. 이 시기를 광산분 시대라고 부릅니다. 호주 경제사에서 정말 특별한 시기였어요. 이 붐의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광물 수요 급증이 있었어요.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원인이었습니다.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면서 원자재 수요가 폭발했죠.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 개발은 어마어마한 양의 원자재를 필요로 했습니다. 도시마다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공장들이 들어서고 도로와 철도가 깔리면서 철강 수요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호주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철광석 수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폭발적인 증가였죠.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이 숫자들을 보면 정말 놀랄 겁니다. 2000년에 호주는 중국에 약 9천만 톤 가까이 철광석을 수출했어요. 당시만 해도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죠. 그냥 평범한 무역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14년이 되자 이 수치가 연간 7억 톤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겨우 14년 만에 거의 8배나 증가한 거예요. 중국의 철강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세였죠. 이런 광산 붐이 호주 국민들의 삶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2013년까지 이 호황기 동안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13%나 증가했어요. 월급이 늘어나고 살림살이가 나아진 거죠. 실질 임금도 6% 올랐고요. 실업률은 1.25%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일자리가 많아지고 취업이 쉬워졌어요.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개선된 시기였죠. 호주인들은 정말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물론 모든 산업이 혜택을 본 건 아니었습니다. 광산붐의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니까요. 광산붐으로 호주 달러 가치가 크게 올라가면서 제조업과 농업 같은 수출 산업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요. 호주 제품이 해외에서 비싸게 팔리게 되는 거죠. 제조업 내부에서도 명암이 엇갈렸어요. 광산 장비를 만드는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호황을 누렸습니다. 반면 섬유나 의류, 신발 같은 수입 경쟁 산업은 높은 환율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죠.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호주는 광산붐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일부 산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로는 엄청난 이익을 봤어요. 이 시기가 호주에게 특히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 위기로 휘청거릴 때 호주는 광산분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운이 좋았죠.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광산붐의 힘이 워낙 강력해서 금융위기의 충격을 완전히 상쇄시켜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호주는 금융위기를 거의 피해간 몇 안 되는 선진국이 되었죠. 마치 거대한 우산이 비를 막아주는 것처럼 광산붐이 호주 경제를 보호해준 셈입니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19세기 골드러시 시대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광산 붐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금을 캐러, 돈을 벌러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붐이 끝난 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땅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 결과 경제의 규모와 성격 자체가 변화하게 되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호주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이민 유입을 경험했어요. 주로 교육과 기술 분야 인력이었습니다. 고급 인력들이 몰려든 거죠. 만약 글로벌 금융 위기를 피하지 못했다면 이런 이민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경제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온 겁니다. 지난 10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나 대공황 시기만큼이나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광물 붐과 아시아의 수요 증가가 호주 경제를 떠받쳐왔어요. 철광석, 석탄, 가스가 핵심이었죠. 이 세 가지가 호주 경제의 삼각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원의 저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풍요의 역설이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오히려 경제 발전에 실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원이 적은 나라들보다 경제 성장률도 낮고 민주주의 발전도 더딘 경우가 많아요.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저주를 겪었죠.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치 복권 당첨자가 오히려 망하는 것처럼 자원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다른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부패가 만연하고 자원 가격이 떨어지면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호주는 달랐습니다. 잠재적인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놓았어요. 호주는 자원의 저주를 피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호주에는 천연 자원 추출과 수출을 관리하는 탄탄한 규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자원 개발이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죠. 아무나 마음대로 자원을 캐갈 수 없어요. 채굴 허가 발급 과정과 수익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과정이 공개되고 감시받습니다. 이런 투명성이 부패를 막는 핵심이었어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보는 자원 관련 부패가 호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많은 나라들은 거의 전적으로 천연 자원에만 의존하지만 호주는 다릅니다. 호주 경제의 두 번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광업 부문이 중요하긴 하지만 농업, 제조업, 서비스 산업도 탄탄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경제가 다각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원 가격이 떨어져도 다른 산업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호주가 자원의 저주를 피한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한 우물만 파지 않은 거예요. 호주 경제가 잘 굴러가는 또 다른 비결은 이민 정책에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임시 이민이 크게 늘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학생 비자나 단기 취업 비자로 호주에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의 인재들이 호주로 모여들었죠. 임시 이민자 수는 2000년경에 정점을 찍었죠. 최근 2018년에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비자 신청자들이 넘어야 할 장벽이 더 높아졌습니다. 무분별한 이민을 막고 질 좋은 이민을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경제 원리가 하나 있어요. 1인당 GDP로 측정한 평균 소득이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인구가 늘어나면 전체 GDP는 계속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인구 증가
증가의 마법입니다. 이민이 3~4% 수준의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는 의미예요.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가 이런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소비도 늘고 생산도 늘고 경제가 커지는 거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너무 낮아서 단기적으로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일본이나 한국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다릅니다. 1991년 이후 호주 인구는 거의 45%나 늘었어요. 다른 주요 선진국들은 이 속도에 근접하지도 못합니다. 같은 기간 독일은 2%, 일본은 4%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비슷하게 빠른 인구 증가를 보이는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들과 달리 호주의 출산율은 특별히 높지 않아요. 실제로 출산율은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호주도 저출산 국가입니다. 호주 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이민에서 나옵니다. 결국 호주의 경제 기적도 이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셈이죠. 호주 경제가 발전하고 번영하는 건 사실입니다. GDP도 크고 국민들도 부유하고 실업률도 낮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유럽연합처럼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여겨지지는 않아요. 왜 호주 경제는 거대 경제로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어떤 경제적 문제들이 호주의 미래 성장과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호주의 지리적 조건은 경제 강국이 되기에 불리합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관점으로 호주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호주 경제 규모는 세계 22위입니다. 터키, 이탈리아, 멕시코보다 뒤에 있죠. 생각보다 순위가 낮습니다. 호주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인구는 해안선을 따라 얇게 퍼져 있습니다. 광활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상 물류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섬나라의 숙명이죠. 호주 무역의 98% 정도가 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거리가 멀고 고립되어 있으니 운송 비용도 만만치 않죠. 호주에서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이웃한 아시아 국가들로 물건을 보내는 것도 이런 시장들에 더 가까운 나라들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과 달리 호주는 촘촘하게 통합된 경제권에 속해 있지 않아요. EU처럼 국경 없이 자유롭게 무역하는 경제권이 없습니다. 지역 무역의 편리함이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가장 가까운 무역 파트너들도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주요 경제권에서 고립되어 있음에도 호주는 여전히 철광석, 석탄, 석유, 가스 수출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출이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호주는 선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진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호주는 부유하지만 경제적으로 덜 정교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단순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대부분의 부유한 나라들과 다르게 호주 경제는 다각화와 정교함이 부족해요. 호주의 주요 수출품들은 광업이나 농업 같은 복잡도가 낮은 분야에 몰려 있습니다. 첨단 제품은 거의 없어요. 경제 복잡성 관측소라는 기관의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경제 복잡도 순위에서 57위에서 82위로 떨어졌어요. 무려 25단계나 추락한 겁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이 하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호주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은 같은 기간 51위에서 25위로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경제적 복잡성이 왜 중요할까요? 마치 한 가지 요리만 하는 식당과 수백 가지 요리를 하는 식당의 차이처럼 복잡한 경제는 다양한 수출 대상을 통해 독특하고 정교하며 높은 가치를 지닌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경제가 더 안정적이고 강합니다. 또한 소수의 산업에만 의존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큰 경제적 변화가 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복잡한 경제를 가진 나라들은 이런 기술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거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주의 최대 수출품인 철광석은 중국 수요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어요. 중국이 사지 않으면 호주 경제가 흔들립니다. 이건 추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만들어냅니다. 중국은 양국 간의 긴장 관계 때문에 여러 호주 제품들의 무역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철광석만큼은 예외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호주 철광석을 대체할 만한 효율적이고 대량의 공급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미래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호주 경제가 탄탄하다고 평가하지만 위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호주는 현재 낮은 생산성 증가율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생활 수준을 높이는 나라의 능력은 거의 전적으로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을 늘리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더 많이 벌 수 있죠. 호주의 생산성 증가율은 수십 년 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경제의 모든 투입 요소에서 더 많은 결과물을 얻어낼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다른 나라보다 적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호주의 전반적인 경제 성과를 실제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능력은 역동적인 기업들과 역동적인 경제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역동성이란 기업들이 끊임없이 시작되고 실패하고 혁신하고 확장하고 축소되는 과정을 의미해요. 계속 변화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뜻이죠.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만들어내고 이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혁신, 위험 감수, 기업가 정신, 기술 개발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 경제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호주가 장기 경쟁력의 중요한 분야들에서 계속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IMD 세계 경쟁력 순위를 보면 호주는 기업가 정신 부문에서 63개국 중 61위를 차지했어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새로운 기업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직장 생산성도 22위에서 41위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효율성 측면에서도 호주는 보수 및 보상 체계, 국제 경험, 직원 교육, 숙련 노동력, 근무 시시간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호주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적절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연구 개발 투자를 장려해야 합니다. 현재 호주의 R&D 투자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이에요. 미래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호주의 지리적 특성상 대도시들은 해안을 따라 위치하고 있고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호주는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지만 지리적, 기후적 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주거 개발에 적합하지 않아요. 내륙은 너무 덥고 건조해서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호주 인구의 약 85%가 해안에서 50km 이내에 살고 있고 60% 이상이 주와 테리토리의 수도에 거주합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같은 주요 도시들은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팽창하면서 심각한 도시 확산을 경험했어요. 도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대중교통, 유틸리티, 특히 주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호주 사람들은 주택 이야기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파티에 가도 친구를 만나도 주택 이야기만 합니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리모델링은 어떻게 할지, 투자 부동산은 어떤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정책 차원에서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만드는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주택은 단순히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적어도 운 좋은 사람들에게는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여겨져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호주인들은 오랫동안 부동산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왔습니다. 집은 부와 안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죠. 내 집이 있으면 성공한 거고 없으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 소유 비율이 50%를 훨씬 넘어서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어요. 지금 호주의 주택 가격은 수십 년 전보다 훨씬 올랐습니다. 젊은 세대는 집을 사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호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부유한 나라들 전반에서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이에요. 작년에 잠깐 주춤하던 집값이 다시 반등하면서 예상을 뒤엎었죠.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임대 시장도 뜨겁습니다. 월세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가격 탄력성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요인은 호주 주택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호주에 살고 싶어 합니다. 호주 인구는 지난 20년간 30% 이상 늘어나서 현재 2,600만 명에 달해요. 가장 큰 이유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순이민율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두 번째 요소는 건축 자재 비용입니다. 건설업 생산자 물가지수가 2021년 이후 30% 올랐어요. 목재, 철강, 시멘트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이런 비용 상승으로 주택 건설 비용이 더 높아졌고
호주의 건설업체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1,500개가 넘는 건설 회사들이 대부분 비용 초과 문제로 파산했어요. 집을 짓다가 망한 겁니다. 그 결과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 상승 압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주택 건설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집값을 높이는 세 번째 요인은 지방의회의 계획 규정입니다. 정부 규제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드니인데 이곳에서는 엄청난 수의 주택들이 개발 제한에 막혀 있어요. 한편 구역 설정 규칙들이 주택 가격을 기본 비용의 합보다 훨씬 높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규제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이런 주택 경제는 주민들이 빌린 돈으로 점점 더 높은 가격에 서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2021년에 9조 호주 달러, GDP의 4배가 넘는 수준에 달하는 초현실적인 종이 자산 피라미드가 형성되었습니다. 실물 경제보다 부동산 거품이 훨씬 큽니다. 위험하고 품질이 낮은 가짜 번영을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호주의 광물 자원은 재생 불가능한 유한 자원입니다. 언젠가는 바닥납니다. 이 때문에 경제는 상품 가격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어요. 철광석 가격이 떨어지면 호주 경제가 타격을 입습니다. 화석 연료 에너지 수출은 배출 감축 노력에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호주는 지리적 특성상 항상 자원을 뽑아내서 해외로 파는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바꿀 수 없는 운명입니다. 석탄과 가스를 제외하고 광업을 대체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지만 국가 경제를 다각화해서 다른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건 필수입니다. 호주의 전체 경제 전략이 두 가지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주택 거래와 땅속 자원 채굴이죠. 마치 두 다리로만 서 있는 의자처럼 불안정합니다. 한 다리가 부러지면 넘어집니다. 호주의 넉넉한 살림살이는 전략적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나온 막대한 수익은 지금 호주가 취약한 분야인 첨단 산업과 기술력 확보에 쓰였어야 했죠. 노르웨이를 보면 석유 수입을 국가 미래 기금에 쌓아두며 다가올 시대를 대비했습니다. 호주 경제 이야기는 흥미로운 사례를 보여줍니다. 지하 자원이라는 자연의 선물과 끊임없는 해외 인구 유입, 여기에 깨끗한 행정 시스템이 어우러지면서 30년간 멈추지 않고 커왔어요. 다만 앞으로 주목할 점들이 있습니다. 경제 구조가 점점 단순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점, 일하는 효율성이 더디게 오른다는 점, 부동산과 땅속 자원 두 가지에 많이 기댄다는 점이죠. 땅속 자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수요는 예전만 못하고 지구촌은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호주가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새로운 숙제입니다. 결국 호주 경제는 운과 계획 사이의 줄타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운이 따라 부유해졌다면 이제 그 재산을 어디에 쓰느냐가 다음 장면을 결정할 것입니다.